안녕하세요. 시사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시사적인 접근을 좀 많이 했죠. 어차피 뭐 역사와 시사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역사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뭐 시사를 좀 코멘트 하든가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제 영상의 정체성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아서. 네, 1870년 9월 그 저기 프랑스와 프로이센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GDP 2배나 들여갖고 전쟁 비용을 치렀고 또 패전의 대가로 독일 비스마르크한테 50억 프랑의 전쟁 보상금을 지불하고 또 프랑스에 들어와 있었던 50만 명의 그 프로이센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게다가 보상금은 연체율 5%니까요. 이거 빨리빨리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8만 그 프랑스 군인과 함께 체포가 돼버리죠. 다 무장 해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급조적으로 아돌프 티에르가 바로 공화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아돌프 티에르 정부는 이제 그 보상금하고 비용 먼저 돈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돈 내고 또 국민 세금을 뜯어 갖고 와서 여기에 이제 상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 배상금을 거부했던 파리 의회를 붕괴시켜야 했어요. 그 파리 의회가 바로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에 대한 그 전쟁 보상금을 거부했던 그 파리 꼬민은 그 227개의 대포를 몽마르트 언덕에다가 걸어놓고 그 쳐들어오는 4천의 프랑스 정규군을 물리치고 2명의 장군을 처형을 했어요. 출발부터 굉장히 의기양양했었어요. 그게 바로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18일. 혹시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신 분 계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대포를 어느 정도 걸어놨는지. 정부군은 베르사유에 모여 있어요. 파리에서 18km 떨어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파리 꼬민도 그렇고 이렇게 그 내란의 이유가 독일에 의해서 뭐 치욕을 당했다든가 또 알사스 로렌 땅을 빼앗겼다라든가 이런 그냥 문학적인 그런 역사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돈 문제라는 걸 서로 간에 알고 있었어요. 돈 문제. 근데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이제 3월 말 1871년 3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1871년 3월 23일 날 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부총재 하는 사람만 남아 있었어. 프로웨 공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중앙은행은 1800년대 프랑스 중앙은행 알폰스 로차일드가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독일군이 돈을 다 뺏어가서 우리 돈 없다 그랬습니다. 파리 꼬민이 돈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야. 우물쭈물. 거짓말이지. 비스마르크의 그 프로이센 독일군은 은행은커녕 파리 시내 근처에 오지도 않았었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파리 꼬민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 독일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독일군이 돈을 다 뺏어가서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야. 어? 그 중앙은행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거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중앙은행 돈이 나라 돈이라고 믿은 거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꼬민의 그 혁명가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순진했어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추상적이었다고요. 나라 돈의 주인인 그 로스차일드는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자기네가 혁명을 일으켰으면 자신들이 이제 정부와 은행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진하고 바보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조금 월급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고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중앙은행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혁명하는 사람들은 왜 그따위 짓을 이렇게 그따위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이건 멍청한 거죠. 환상도 어느 정도 환상이어야지. 그 혁명을 일으켰으면 그 중앙은행을 접수를 해야 돼요. 혁명가들이.
무릎 꿇고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된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나랏돈이라고 하는 거에 이상한 추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응? 그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에 얼마 갖고 있었어? 이 로스차일드가 30억 프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30억 프랑을. 신규 발행권 8억을 포함해서. 그래서 당시 그 물가와 환율을 계산해 보면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30억 프랑 중에 10억 프랑, 10억 프랑만 인출해가지고 흔들어내면 베르사유 군인들 모두 파리로 들어와서 정부를 구성했을 것이고 군대 정부 공무원 모두를 불러들일 수 있었어. 자기 치아 밑으로, 파리 꼬민 밑으로.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뭐라 그랬냐면 말이에요. 3월 29일 3월 23일 날 독일군이 돈 뺏어가서 우리 돈 없다 그러고 그 거짓말하고 3월 29일 다시 찾아갔어. 돈 달라고 다시 찾아갔더니 이 부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 파리 꼬민 대표한테 이 돈은 나라 돈입니다. 프랑스 돈이라고요. 당신들 돈이 아니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파리 꼬민 대표가 가면서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닌가?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그 본질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선 이 부총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30만 시민군이 지금 파리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좀 월급을 조금만 선불해 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자, 그래갖고 중앙은행을 안 털었어. 그랬더니 이 로스차일드가 무슨 짓을 했어? 베르사유 정규군한테 파리 꼬민 처부수라고 3억 1,500만 프랑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정작 혁명군은 좀 두려우니까 지원금 1,700만 프랑, 다시 20배나 더 적게 파리 꼬민한테 갖다 줬어. 게다가 이 중앙은행이 로스차일드가 가만 보니까 이 어차피 파리 꼬민 내에 자기들 유대 금융가 자본가 간첩 되게 많고 잘 움직이고 있고 혹간 이제 철없는 혁명가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월급을 조금 쥐꼬리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멍청한 거야 이놈들이. 파리 꼬민 사람들이 혁명가들이라는 게 되게 멍청한 거야. 나랏돈이라 그러면 그 진짜 나랏돈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나랏돈에 손을 안 댔다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 자기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30억 프랑, 그 현금하고 채권을 해외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지하실에 숨겨두면 그대로야. 그 경비대 몇 명만 이렇게 세워두면 돼. 그 파리 꼬민 혁명가들의 그 멍청한 자세를 보니까 뭐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나랏돈이라면서 혁명을 일으킨 혁명군한테는 혁명군보다 20배나 더 많은 돈을 자기네들 혁명을 무찌르겠다고 하는 베르사유 군대한테 갖다 줬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한두 번만 그러는 줄 알아?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파리 꼬민이 있을 당시에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자본론 2권인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에이 바보 같은 거 그때 글쎄 그 중앙은행을 접수했어야지 이러면서 깔깔깔깔 웃었어요. 칼 마르크스가 남의 일인 것처럼.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어요. 파리 꼬민 혁명을 일으켰으면 시청에 쳐들어가서 토지 대장이나 부동산 등록증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도 접수해버리고. 이 금융가들하고 유대인들의 그 물주인 그 산업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주요 기관은 어느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혁명을 도대체 뭐로 하겠다고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이요. 큰 혁명만 4번 일어났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1830년 혁명, 1848년 혁명, 1871년 파리 꼬민. 이 4번 다 4번 연속으로 은행가들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1789년에 속아 넘어갔고 1830년에도 속아 넘어갔고 1848년에도 속아 넘어갔고 1871년
시민혁명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혁명마저 4번 연속으로 속아 넘어간 게 바로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앙은행 실권자인 그 알퐁스 드 로스차일드가 베르사유하고 파리를 오고 가면서 파리 꼬미를 박살내라고 티에르 프랑스 정부를 막 부추겼어요. 돈을 그렇게 막 갖다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인가 지속하다가 결국은 3만의 꼬민 사람들이 즉결 채용되어 버렸죠. 또 3만 8천 명이 투옥되었고 7천 명이 추방되었고 뉴칼레도니 이런 데 가가지고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한 사람 중에는 아주 유명한 루이즈 미셸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었고 멍청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말이에요. 파리 민중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4번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4번 다 실패해버린 것은 정부는 싫지만 국가는 선하다. 이상한 정신분열 의식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이끌고 있었던 엘리트들,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금융인 같은 외세 치하 밑에 국가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한 상태에서 혁명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간첩 천재였잖아요. 1848년 그때 파리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내무부장이 누군지 알아요? 그 폭동을 일으킨 크레뮤 장관이에요. 아돌프 크레뮤였다고. 87년도 마찬가지예요. 187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꼬민 안에는 간첩 천지였습니다. 꼬민 대표자 중에 22명이 프리메이슨이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제1인터내셔널에 15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말입니다. 대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청 불타고 재무부 불타고 법무부 불타고 경찰서가 막 모두 불타던 그 파리 꼬민 시절에 로스차일드 건물 150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파리 꼬민을 누가 지도했는지 아시겠죠. 그 시민 운동을 하겠다는 그 운동가들 사이에도 간첩이 끼어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체제를 움직이는 자가 이미 외세였다는 사실을 파리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금융 독점 체제였기 때문에 무슨 정부 반란을 일으켜도 언제나 진압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프랑스 국민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패스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백신 체제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 체제를 자체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처럼 4번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일으켰어도 4번 연속 패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